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화 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말해도 안 되면 징치, 징계해서 다스려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 발언은 탄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와 정치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토요일 뉴스탑10과 함께 해주실 패널 4분 소개합니다. 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운동 벌써 이제 사흘째를 맞았죠. 오늘 첫 주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2차 정권 심판의 기회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혼내야 인간 된다. 누구를 향한 목소리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일 시켜보고 잘하면 또 시켜주고 더 큰 일 시키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간에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지난 총선은 전국적인 정권 심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규모는 작지만 2차 정권 심판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됩니다. 부모의 효도하는 건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인간은 돼야지요. 혼내지 않으면 그 괴물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이들도 혼내야 된다. 혼내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 2차 정권 심판이다. 중간에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괴물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뭐 중간에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게 탄핵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저렇게 백날 말하지 말고 좀 액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헌법상이나 법률상의 어떤 탄핵 사유가 있다. 그러면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충분히 뭐 조국혁신당하고 합치할 필요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충분히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 있는데 왜 탄핵소추안은 발의하지 않고 저렇게 말만 있는 것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번 달에 뭐가 있냐면 헌법재판관 3분이 우르르 나갑니다. 그 3분을 누가 뽑아야 되느냐? 국회에서 선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3명이 다 나갔는데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백날 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7명 이상이 돼야지 탄핵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뭐 말만 하지 말고 이번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들을 조속히 임명하라. 그런 다음에 탄핵소추안 발의해라.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까? 아니거든요.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제1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재명 대표는 저런 이야기 할 그 계제에 있지 않다, 위치에 있지도 않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끌었던 1심 판결을 2개가 그 따닥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예. 자숙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혼내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 이런 발언들 외에 또 이런 말도 꺼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권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강화 국민 여러분께서 전 국민을 대신해서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황성필 부위원장,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유달리 더 커 보입니다. 사고 쳐도 잘한다고 하면 괴물이 되고 반사회적인 인물이 된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 징계해서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이렇게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중간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국회에서 탄핵 집회가 열렸을 때 민주당 지도부와는, 민주당과는 이것이 당론이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선을 그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탄핵이란 탄자는 안 꺼냈지만 사실상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꺼내는 것과 꺼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저런 내용들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두 개의 정당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무슨 국민의힘에게만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국민들께서 명령을 해서 끌어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게 정치권이 백날 탄핵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되고, 또 위법 행위가 드러나도 그게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헌재에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저희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금 국정 운영 2년 반 동안 여러 군데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선거가 앞두고 있으면 입이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입이 거칠어진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지난달이죠. 촛불행동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의 행사를 열기도 했었죠. 자, 강득구 의원, 오늘도 지금 시청 앞에서 지금 일부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의 탄핵 집회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현재 어제, 그러니까 그 국회 탄핵 집회를 열었던 강득구 의원이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 생명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아직 다 거론하지도 못했지만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윤석열 탄핵 사유가 더 많고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동훈 대표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현재 시청 앞에서 숭례문 가는 그 길에서 촛불 행동이 대통령 퇴진 행사를 열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강득구 의원 정도만 현역 의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촛불 행동 상임대표인 김민웅, 옛날에 목사기도 하셨죠? 탄핵은 그나마 점잖은 방법이다. 윤건희를 권자해서 무참하게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먼저 이제 그 정치인도 잘못하면 이게 도중에 끌어내린다고 이재명 대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국회의원도 정치인이잖아요. 예. 도중에 잘못하면 이게 잘못 뽑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게 저는 끌어내리는 거, 이거부터 이게 빨리 도입하세요. 옛날에 우리 헌법에 있었으니까. 국회의원 제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 지방 자치단체장처럼 이게 소환제, 예, 이런 게 국민소환, 도입해야 된다는 거, 국민소환제, 예. 그 주장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탄핵 부르짖는 저 세력들은요, 한마디로 반민주, 반법치, 반국가 세력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반민주라는 건 뭐냐? 반민주라는 건 이제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게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린다. 이게 민주주의 반하잖아요. 그다음에 탄핵은 법적 행위예요.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생기는 게 판례고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위반해서요?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게 탄핵 사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수사한 게 탄핵 사유입니까?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최상병 경로한 게 탄핵 사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수사한 게 탄핵 사유입니까?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최상병 경로한 게 탄핵 사유입니까?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최상병 경로한 게 탄핵 사유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반법치죠. 그다음에 아까 이런 것처럼 이게 그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선동하는 거 이런 게 반국가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저런 이게 탄핵 난동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어디 대한민국 중심지에서 아무 사유도 없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저분이 누구냐면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동생은 계엄 공포, 계엄 계단 퍼뜨리고 형은 이게 탄핵 선동하고 이거는 이게 둘 다 자제해야 됩니다. 예. 촛불행동은 토요일마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는 자막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시민단체 촛불행동 관계자들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아니면 계엄 이런 발언들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국군의 날에는 백주대낮에 시가 행진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시내에 군인과 온갖 군사 무기를 동원해 계엄 분위기를 연출했다. 독재자의 기질을 가진 윤석열이라면 지금의 위기 탈출을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계엄으로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작을 꾸미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철퇴가 먼저 가해질 것입니다. 계엄 따위 섣부른 불장난을 했다가는 무엇보다도 자기 집부터 싹 태워버릴 것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10월 1일 날 했었던 국군의 날에서 기념행사에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계엄을 떠올렸다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엄은 굉장히 중대하고 엄중한 것이고 사람들이 좀 뭐 불안해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군의 날 행사와 이제 계엄의 장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과거 계엄 문건에도 뭐 군인을 어떻게 배치하고 광화문에 뭐 이런 군 무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 드러난 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기가 된다. 과거 보수 정권이 이렇게 문서까지 만들었던 장면들이 다시 환기가 된다라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탄핵 이런 부분이 단어들이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죠. 무게감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야당이 탄핵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시민단체에서 탄핵이라는 걸 암시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야당이 빠른 조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게 현 상황입니다. 누가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카 퍼레이드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수 펑크, 내수 쪼그라드는 부분들, 물가 고공행진, 국민들은 서민들은 특히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뭐가 하나 제대로 돌아갑니까? 공정상식 기치로 내걸었는데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사실상 안달난 거 아닙니까?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전환 없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워딩이 어떻습니까? 역사가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역사는 차후에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엄중함을 되새겨야 되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이나 탄핵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다음 달 앞두고 어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법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선고 날 것 같으면 법원을 응원해야 되겠죠. 판사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 운명의 11월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날 11월 15일이면 수능 다음 날이네요.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요. 민주당이 받았던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열흘 뒤에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는데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네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죄 탄원서라는 걸 접수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유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 유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유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사안입니다. 이거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뭐 보나마나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탄핵 운운할 게 아니고 탄원을 해야 됩니다. 좀 형이라도 좀 깎아달라고.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탄원이 뭐냐면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하면서 형사사건 할 때 탄원서 써가지고 좀 가져오라고 많이 부탁하거든요. 탄원서를 왜 쓰느냐? 이 사람이 유죄이긴 한데 범죄를 저질렀기는 했는데 뭐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뭐 애들도 어리고 뭐 그다음에 나도 병 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이러이러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갖다 있으니까 형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지 탄원하면서 무죄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일을 왜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판결은 누가 하느냐?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100명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인 판사님이 자신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면 아무리 나머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대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민 대중의 의사에 따라서 재판이 되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게 인민재판이라고요. 더군다나 무죄 탄원서라고 하면서 탄원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탄원서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두 사건 모두에 있어서 그냥 끝까지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서 무슨 탄원서를 낸다라고 하는 것인지 받아보는 저 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일이죠. 야당 주도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 여기에서는 중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참 분위기가 좀 사뭇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화영 증인 들으면서 좀 답답한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본인이 해명하거나 답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오늘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 유독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찍으세요. 법사위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이화영 1심 재판이긴 하지만 이화영 그 피고인이죠.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회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뭐 짜장면을 먹었네, 뭘 먹었네, 뭐 이런 등등 회유와 검찰로부터 압박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 법사위원장이나 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굉장히 뭔가를 좀 봐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가요 범죄자 피고인들 변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국회는요 수사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권한 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든 조사든 청문회든. 그런데 이걸 뭡니까? 지금 항소심 1심에 9년 6개월 받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건 더 재판을 받고 있죠. 이런 게 피고인을 불러서 자기 변명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이게 국회가 저는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정청래 최고를 엄청나게 비판한 걸 제가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게 녹취록이 놓지 않습니까? 예. 이화영과 김영태 변호사. 예. 물론 이게 저는 불법 녹취라 봐요. 네. 교도소에서 녹음이 안 되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주진우이 털었잖아요. 털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재판 로비, 그다음에 김용 통한에게 지원 또는 이제 광장 이해찬 지원 이런 게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새로 고소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혹될라다가 엄청나게 역효과만 난 이런 청문회였습니다. 예,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녹취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정을 통해서 이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예, 장인 변호사님. 어쨌든 저 녹취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진보 성향의 매체에 홀로 먼저 공개가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네. 또 일부를 발췌해서 공개를 했고요. 맞습니다. 저게 되면서 방향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엉뚱한 대로 튀어서 뭔가 이화영 지사가 숨기는 게 있고 네. 큰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방향이 가고 네. 있어요. 거기만 딱 떼서 들으면 그래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어떤 자료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낸 자료입니다. 재판 중에. 예. 그래서 이 풀로 낸 거고 전체적인 요지는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성태라는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 거짓 진술을 하려고 한다.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서 좀 우려된다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변호인이 접견을 가서 저도 이 경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보통 그 변호인 들어갈 때 휴대전화 다 놓고 들어가고 휴대전화 놓고 들어가고 그런 전자기기는 반입이 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어쨌든 양측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 경위와는 또 무관하게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재판부에 낸 예.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검찰이 주진우 의원에게 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주진우 의원에게 이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자신이 있으면 주진우 의원도 전체적인 그 풀텍스트를 공개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서변호사님. 교정당국에서 아마 이제 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3년의 징역입니다. 아, 불법 녹음은 이게 행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위계한 공무방해로 처벌하다가 변호사가 이게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 요 볼펜에 녹음기 가져가서 하거나 아니면 요 시계 최재형 목사처럼 이런 게 불법입니다. 이거 증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증거로 내고 있는데 예. 제 말은 만약에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수감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교도소가 허술해도 해도 수감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만약에 변호사가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중범죄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데 저는 그분이 민변 창립 멤버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저는 녹음이 되지?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녹취록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검찰도 전문을 냈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도 보도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인용하면서 보도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또 이게 전문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이 퍼진 상태에서 주진원이 가졌다 해서 꼭 검찰이 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벌써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해찬, 조정식 뭐 이런 이름들이 또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추가로 고발을 한대요. 이러면 또 받는 혐의나 재판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제출했던 그 녹취록에서 발췌한 주진우 의원이 발췌한 내용 보면 새로운 건 없습니다. 사실 과거에 다들 나왔던 내용들, 이슈가 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했다라고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됐습니까? 그런데 결국 검찰 기소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증거가 부족하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에 2021년 5월에는요. 사실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에게 쉽게 말해서 줄을 서느냐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평화 광장에 18명, 뭐 이낙연 후보 쪽은 누구, 정세균 쪽은 누구 이런 과정이었지 거기가 실질적으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국 조직으로 뭐 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또 그마저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또 정치자금법 기소하셔가지고 또 수사하면 될 일이다. 근데 저는 이 과거에 또 뭐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의 또 로비설까지 이렇게 막 퍼지는 건데 어쨌든 다시 한번 재생되는 수준에 불과한 거지 이게 만약에 정말 정황이 있었다면 검찰이 이미 기소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과 이재명 대표 재판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대결 대신 평화를 우리가 추구했다면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14 남북 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었고 나아가 전환한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 지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꽃다운 우리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대화, 평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2010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대화와 타협 이런 게 끊어졌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일어나지 않았냐. 네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남북 대결로 사람 죽거나 다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지난번에 순직한 우리나라 공무원, 다른 분이 아니고 뭐 놀러 갔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분이 민간인이 사망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해 피격공. 예. 그 이대준 씨가 순직하셨는데 예. 그때 어떤 식으로 북한 군인들이 우리 이대준 그 공무원 이대준 씨를 그렇게 막 이렇게 몰고 가면서 뭐 마지막에 뭐 그런 식으로까지 예, 잔인하게 살해했죠?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살해한 그 사체를 또 그렇게 어떻게까지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대준 씨는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대준 씨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했었던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9.19 군사합의. 말은 좋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고 뭐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하고 뭐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속은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북한 어떻게 했습니까? 핵무기와 미사일 거의 이제 완성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평화 통일탑까지 이제 철거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남과 북은 다른 나라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저 밑에 양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서울 상공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오물풍선이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제발 이제 서울에 오셨으니까 오물풍선 그 실태는 한번 파악을 갖다가 하시고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한에서 뭐 수백 차례 오물풍선을 띄워보내면서 국회 상공에서 터지고요. 용산 상공에서 발견되고요. 또 아파트나 또 빌라 지붕에 떨어져서 불이 나기도 하고요.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대북 관련 정책을 경제로 연결짓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입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말기에 38,000달러 이렇게 가서 4만 달러를 목전에 뒀는데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하지 않고 대결 구도로 가면서 결국 뭐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이 떨어지고 뭐 등등의 이유로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다라고 주장해서 야 이거 윤석열 정부 때문이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많이 됩니다. 일단 외국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오물풍선이 떠다니죠. 오물풍선 떠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어떻게 얘기했을까? 힘에 의한 뭐 전쟁 불사, 선제 공격, 그래서 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대북 전단을 이걸 규제하는 법안이 위헌으로 나왔었던 그 취지는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경찰 직무집행법상 규제가
가능한데 다른 법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제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안 내놓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당히 어린데 그림 일기에 풍선을 그립니다. 오물풍선. 국회에 떨어지고 광화문 광장에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 뭡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어떤 대선과도 관련해서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거나 하면 어떤 보관은 있습니까? 주한미군 어떤 그 분담 부위와 관련해서도 대안은 이 정부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경제가 당연하지만 평화 체제가 구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 모든 국민들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떤 닿는 길에 대해서 노선이 다르더라도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큰 이념에 대해서 이 정부 뭘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이 그리고 평화 구축을 위해서 최소한 한 발 역사적인 디딤돌을 넣은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냥 폄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사실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환율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고 지금 1,300원이기 때문에 환율을 계산하면 이미 4만 달러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는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풀면서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이 지금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상승률이 높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처럼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도화선이 돼서 정권을 5년 만에 내줬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발언 중에요. 평화 기조를 유지했다면 이제 4만 불을 왔을 것이다. 네. 이게 제일 궤변으로 보는데 예. 아니 북한에 USB 주면 4만 불 됩니까? 상급 비밀입니다. 북한에 유엔 안보리가 검수품을 이게 미리 몇 달 미리 줬다는 거 아닙니까? 철도 연결할 때 그 채널A 단독 놓잖아요. 예. 이러면 이게 평화가 오면 이게 4만 불이 그냥 됩니까? 저는 가장 이게 역대 경제를 망치는 대통령으로 봐요. 저 부동산 값이 노잖아요. 저게 만국병입니다. 부동산 값 폭등이. 거기다가 탈원전 어떻게 했습니까? 원전 생태계 지금 겨우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전부 통계를 조작해서 딱 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의혹이 있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민주당 백서에도 가장 1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실패 이게 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반성자숙은커녕 내각에 계속 북한이 퍼줬으면 4만 불이 됐을 것이다. 이 무슨 이게 궤변입니까? 예. 자숙해야 된다 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발언이 혹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문다혜 씨 등등을 향한 어떤 그런 수사와 관련됐다고 보십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별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혐의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겠습니까? 전혀 별개의 내용이고요. 올해 8월 22일자 기사만 보더라도요. 집값 못 잡고 가계부채만 오락가락. 그러니까 올해부터 다시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예. 가계부채도 지금 1년 만에 60조가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경제라는 것이 대내 상황도 있고 뭐 대외 사정도 있는 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그런 거 다 따지면은 어떻게 잘한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 지적한 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거와 본인과의 수사는 좀 별개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정리했고요.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저녁에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한 20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 한동훈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었죠.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논의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는 사과는 탄핵에 가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향해서 부산으로 먼저 갔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이름이 뭐예요? 나는 한동훈이에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또 중앙 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온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 8년 그때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때 금정산성 많이 갔었어요. 이 아름다운 부산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그러고 싶어 하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장 변호사님, 부산 금정 지금 단일화 내일 결정이 되는 거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내일 결정이 됩니다. 자,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될 텐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을 수성해야 되는 입장이겠죠. 하도 오늘 아까 보니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다들 저한테 힘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떤 뜻을 보세요? 묘한 뉘앙스가 있죠. 힘내세요, 화이팅. 이게 그냥 귀를 스치는 단순한 응원 메시지로 한동훈 대표한테 가닿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 이런 공간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독대를 하는데도 국정 일정, 국감 일정을 챙기는데 왜 당대표를 빼고 원내대표만 만납니까? 무게감이 당대표가 훨씬 클 텐데요. 그렇다면 단일 대우를 구성해야 되는 그 명분은 있지만 거기에 최소한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금정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연 그리고 뭐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본인의 노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전 뚜렷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동훈 대표 총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목련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 진척된 거 있습니까? 선거에 패배한다고 정치인이 본인이 한 말 하나도 실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금정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구체성, 실체성을 띌 거라고 생각하실지 유권자들이 또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본인의 말이 유권자들한테 가 닿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자, 재보선거에 이 첫 번째 주말을 맞아서 굉장히 후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고 대표들도 각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내일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만난다고 하죠.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제 부결됐었죠. 하지만 4명의 반대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장면으로 되돌아가 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습니다만 최소 4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누가 누군지 뭐 찾아보겠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제 찬성이 됐을 때 그때 누가 찬성했냐 막 이래서 막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도 있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번에는 이런데 과연 다음에 지금 그 더 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10월 말쯤 국감 끝나면요. 그럼 이게 또 11월 때 할 때면 또 넘어올 텐데 그때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번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뭐 무효표 하나 나와 있었지만 그거는 어떤 에피소드 아니었습니까? 뭐 제대로 잘 모르고 국회의원 처음 해보신 분이 실수한 것이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4명의 이탈표는 명백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직전에 뭐 당연히 원내대표는 그 한남동 공관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런 걸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단도리를 갖다 잘 했을 거고 거기에다가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이거 그 문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일치단결하자. 그렇게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까지 일치단결해서 이야기했는데 4표가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표만 더하면
대통령의 뭐 거부권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걸 갖다가 커버하려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그 레임덕이 임기가 절반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국감 지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센 특검법을 하면은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포지션을 갖다가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약한 특검법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빨리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심이 달래지고 민심이 바뀌는 걸 보고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일치단결하지 이런 식으로 민심에 이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그럼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내일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한 20명 안팎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갔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한동훈 대표는 빠졌던 만찬,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주최하는 친한계 의원과의 만찬.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할지. 강성필 부회장 보시기에는 친한계 의원 20명이라고 합니다. 자, 20명 누군지는 일부 저희가 알고 있는 전당대회 때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었던 의원들 외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20명이 다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다음번 특검법 나왔을 때 뭔가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칫 반란표가 더 많이 나와서 지금 막 민주당에서는 4명의 의원들을 막 응원한다고 하고 8명 더 나와라 막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던데 어떠세요? 20명 다 나올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탈표 4표가. 8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느냐, 조사를 받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만약에 특검이 통과됐을 때 그 특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사실 우파 진영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가 10월 10일이 어쨌든 현역 의원들의 지난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이제 공소시효 만료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진보 사설에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멈춰서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수 사설만 보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조금 의미 있고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다음 11월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첫 회동에서 의원들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의료 대란이라든지 또 당정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상의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여당 내부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라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여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 검사 출신이 2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당 내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표로 권력이 넘어간다는 거를 느꼈으면 그쪽으로 다 줄을 섰을 텐데 아직도 대통령은 힘이 있어요.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은 포기. 이거는 그냥 전제하고 그냥 우리는 4년 후에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일단은 여당 의원으로서 혜택을 충분히 누리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야당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로의 어떤 힘이 확 쏠리지 않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당 내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가 저런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또 검사 출신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도 반대 목소리로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 2016년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일부 이제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사과하면 2차, 3차 사과가 요구가 될 것이고 그것을 빌미로 탄핵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말도 이게 전적으로 맞고요. 원래 이제 그 역사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예. 그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뻔뻔하게 끝까지 부인하고 나 사탕 하나 안 받았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부인하고 싸웠으면요. 역사는 이게 저는 바뀌었을 수도 있다. 너무 후퇴하면서 사과하면서 가다 보니까 지지율이 더 폭락하면서 결국에 불행한 사태가 오버렸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것도 맞는 이야기고. 근데 그걸 떠나서. 예. 그걸 떠나서 뭘 사과해야 됩니까? 자, 파우치백. 그래, 그거는 저는 악의적인 공작이라 보는데 이제 무혐의가 났으니 그거는 사과할 수 있겠지. 받은 거는 그렇다 치면. 근데 대통령이 이미 특히 두 번째는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 했잖아요. 그거는. 근데 도이치모터스를 사과하면 그럼 이게 범죄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아니, 마포대교 간 걸 사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악본 걸 사과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사과해야 됩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뭘 사과해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됩니까? 그럼 뭐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든 마포대교든 국악이든 공천개입 아닌 걸로 명령 다 드러났고요. 뭐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검하겠다고 8개 혐의가 있는데 그 사과하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과하면 야당에서 잘했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 김건희 김짜장 끓이겠습니다. 이제 사과했으니 이럴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밀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지. 저는 오히려 그 야당처럼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과 요구하는 의원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자,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대남 선임 행정관의 어떤 그 일탈에 대해서 탄핵 시나리오에 이 김대남을 안에서 조사하는 거,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는 이건 탄핵 시나리오에 밑밥을 묻는 거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 조금 비판했다고 이거를 감찰하냐? 이건 좀생이나 할 짓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심평 변호사는 김 여사의 사과는 탄핵 정국의 트리거, 방아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잘 됐다. 그냥 탄핵해라. 그러면 어차피 헌법재판소 가서 부결될 거고 한동훈 대표 물러나게 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민심을 조금 잘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런데 저희의 입장을 좀 배제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해서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당에서. 근데 이거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윤 그룹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 김대남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이때다. 잘 만났다 싶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자중질환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해법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수사기관에 담담하게 맡기고 지켜봅시다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대통령실에서 조금 진상을 규명하고 당은 좀 조용히 있든지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로서 좋지 않을까? 3자적인 입장에서 그래 보입니다. 예. 과연 당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다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야기입니다. 예,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을 그만두고 나와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결정을 아직 최종 내리지 못했을 때 당시 이준석 대표와 건대 앞에서 치맥 회동을 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 누가 주관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시죠. 오늘은 아마 국민들이 저희 맥주 한잔 한다 해도 양해해 주실 겁니다. 아마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일반 시민들도 있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 스튜디오에서 맥주 먹는 장면 촬영하고 세 번째 만남. 역시 입당 전입니다. 그때 만나자는 연락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는 입당을 하기로 거의 확정 짓는 자리였어요. 중요한 자리였네요. 저랑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도 봤기 때문에 그 명태균 사장이 못 만날 사람이 이어줬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니면 모르던 사람이 이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메신저 정도의 역할로 우선 그때는 봤습니다. 그러면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치맥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예,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처음 이름이 등장했던 명태균 씨 입에서 또 이준석 대표와의 뭐 인연 등등이 최근에 공개되면서 어쨌든 이 얘기가 이준석 개혁신당 쪽으로 이제 옮겨 붙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명태균 씨가 안다. 이준석 대표도 내가 안다. 둘을 연결시켜 준 게 나다.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하면 진실 공방이 있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아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참 제가 모르는 일들이 물밑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 그 의원은 뭐 기회군운하면서 그러면서 메신저를 좀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썼는데 메신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무한테나 예컨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그 메시지를 갖다 맡기겠습니까? 제가 최고로 믿을 만하고 그다음에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명태균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난번에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가는 것이 아닌가. 또 뭐가 또 더 터질까 저는 좀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보니까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연락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부 진보 성향의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이준석은 참 조카뻘인데 내가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질문이 그래요. 답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애정이 있고 김대중, 김영삼 같은 큰 정치가가 될 거라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했었죠. 예, 맞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그때 이 삽질하는 그 사진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아마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날의 회동이 이제 삽질에 불과했다. 아무 이제 의미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만났던 행동. 그리고 나서 저렇게 새벽에 매화를 심었던 저 장면. 네, 그게 거의 아무 의미도 없었던 그냥 삽질에 불과했다라는 표현을 넌지시 암시하는 듯한 부분이다라고 본인이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의원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모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관여한 부분이 없다.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아무 연고 없는 창원에 공천을 받을 때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컬러와는 맞지 않네.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이
것이지 그 당시에도 물음표가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거죠. 아,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내가 다 그 당시에 워딩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사에게 전화해가 대통령한테 전화해가 다 정리했다. 내가 항의해서 김영선 의원에 공천을 줬다. 그리고 나중에 컷오프 되는 과정에서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사자한테도 당일 통보가 됩니다. 제3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위 10%다. 이거는 제3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들었을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다. 김영선 의원도 아니고 이준석도 아니다.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대포폰 내셨죠. 아마 그 수사의 향배는 또다시 김건희 여사를 향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화면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화기애애했던 장면도 있었네요. 예, 저희는 다음 사건 사고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학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죠. 마스크와 모자도 없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어디까지 기억나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계신가요? 예,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어요? 자, 어떠세요? 저 포토라인에 선 박대성의 모습, 사진 한 장의 표정이 굉장히 섬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3분가량 쓰게 되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긴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을 하고요. 기억이 나니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금씩 기억이 난다고 답했어요. 사실 이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같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이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니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당시에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건 또렷하게 또 기억을 하고 그 부분으로 답을 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지금은 또 조금씩 기억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지 참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임비 변호사님, 이게 이 박대성이 그 잔인한 행동을 하기 직전에 경찰을 만나서 면담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새로 전해진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박대성의 가족, 그러니까 친형이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서 불과 사건이 있기 몇십 분 전에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박대성을 그 문제의 본인 음식점에서 면담까지 했습니다. 근데 5분가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당시엔 굉장히 차분하게 본인이 괜찮다고 이제 경찰관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별다른 조치 없이 경찰관들도 돌아갔는데 이렇게 경찰관과 면담을 한 직후에 다시 이 음식점을 나와서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때 경찰이 뭔가 낌새를 채고 제지를 했더라면 저런 일이, 저 흉측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경찰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에서 한 20대 여성이 4살 아이를 막 때렸어요? 저도 이걸 영상으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여성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창가에 앉았죠? 그렇죠. 창가에 앉아있던 이 여성이 갑자기 옆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이 때린 건 다름 아닌 옆자리에 60대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4살 어린 아이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걸 살펴보니까 이 아이의 팔이 본인의 무릎에 닿았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아이에게 주먹질을 하고 이를 말리려는 할머니에게는요. 그 팔을 뿌리치고 할머니 팔을 깨물기까지 했다고 해요. 어우, 저런 상처 많이 났네요. 네, 바로 상처가 보이고 어린아이도 코피를 쏟는 정도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다른 여성분도 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말 그대로 버스가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도 이 여성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아이를 안고 있으면 살짝 부딪힐 수도 있죠. 그걸 어른이 이해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본인은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게 감경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이제 본인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이가 너무 본인의 정신을 사납게 해서 본인이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CCTV 화면을 보자면요. 아이는 굉장히 차분하게 할머니에게 안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팔이 몸에 스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소동을 벌일 폭행을 가한 일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이제 상해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상해 혐의가 별도로 아동학대라던가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폭행의 분 이런 부분들이 또 함께 고려가 될 것으로 보여서 처벌 수위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원 버스 내에서 아이를 향해서 저런 행동 하면 절대 안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나체 트럼프 동상? 예.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인데 동상이 어떤 얘기인지. 자, 임 변호사님 어떤 얘기 아닙니까? 미국 하면 또 라스베가스 빼놓을 수 없잖아요. 트럼프의 호텔이 위치해 있기도 한데 이 라스베가스로부터 한 44km 정도 떨어진 지점 고속도로에 나체의 트럼프 동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트럼프네요. 네, 이 동상 크기도 굉장해요. 약 13m 높이로 무게는 무려 2.7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익명의 제작자, 이 예술가는 정치인의 투명성, 공적 인격 등을 대담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요. 네티즌들은 이거 트럼프 당선되면 이 예술인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표현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전에도 이미 2016년 대선에도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의 자유이자 미국의 정치판, 선거판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요. 지금 해리스 후보도 있잖아요. 해리스 후보 여성인데 저렇게 만약에 동상을 만들어서 걸면 그거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이게 말 그대로 나체상입니다. 어떤 표현의 자유로서 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기에는 그 방식이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갑자기 사라졌는데. 치웠군요. 네. 그런데 이 예술가 다른 곳을 돌면서 전역을 돌면서 또다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좀 본인이 떳떳하게 의견을 표현하려면 더 이상 익명의 예술가로 활동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동상에 드러난 거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아닌 것 같고 반대자 같은데 지금 미국 대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박빙입니다. 미국 대선 지금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후보가 교체되면서 확실히 바람이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영국 이코노미스트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격차가 해리스 후보가 48% 정도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고 이 트럼프가 45%로 바짝 뒤쫓고 있어요. 근데 이 3%포인트는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합주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끝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소식인데 레바논에 있었던 우리 체류 국민이 오늘 군 수송기를 타고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그 장면 만나보시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공기로 레바논 재외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군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대한민국까지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웠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도착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똘망똘망하네요. 참 레바논이 사실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왔지만 레바논 지금 거의 일촉즉발 지금 전면전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지상전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으면서 레바논에 있었던 우리 교민들도 황급하게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수송기 이제 시그너스가 투입이 됐어요. 이제 하늘을 나는 주유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크기도 크고 쓰임도 많아서 우리 군의 전력에 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수송기입니다. 예. 이 시그너스가 투입이 되어서 우리 국민 96명 그리고 레바논 국적의 가족 1명까지 모두 안전하게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2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레바논에 뭐 폭탄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면전으로 탱크가 들어가고 교전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모시고 왔는데 아직도 30여 명의 우리 국민들과 외교관들이 현장에 남아 있다고 하니까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KC-330 시그너스의 활약상을 제가 살펴볼 텐데 과거에 지금 오늘 레바논 탈출 작전에 97명을 구출했고요. 이스라엘 대피 작전에 일본인도 그때 데리고 와서 일본이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수단에서 28명을 데리고 나올 때 프라미스 약속이라는 작전을 수행했었고 또 미라클 작전 391명의 아프가니스탄의 주재정이 우리 국민과 또 귀한 우리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데리고 나왔었던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참 이런 거 보면 이 아주 위험했던 그런 장면에 우리 군이 빨리 이렇게 보내서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했다는 점에서 참 다행입니다. 저 지금 보면 저 화면이 2021년에 카불 공항에서 저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든 떠나려고 했던 저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저기서 이렇게 비행기를 우리가 보내서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을 데려온 거니까 참 잘했다는 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굉장히 뿌듯한 장면이죠. 이 시그너스가 항상 위험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 해외 국민들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서 많은 분들의 안전을 책임졌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우리 군수송기가 저렇게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고 세계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진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